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부 힘드시죠? 공부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동안 강의는 아까 전바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동에서 그죠 사법시험 하는 애들 학생들 위주로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여기서 민법 강의를 했고요. 이번 달에는 아마 행정쟁송법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법 사실 그 혹시 법 전공이 아니신 분, 예, 거의 전부입니까 그러면? 그럼 저분은 전공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아, 전부 다 아니네요. 그러면 민법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없으십니까? 예. 예. 일단 노동법을 가장 잘 해야 되겠죠. 가장 잘 해야 되는데 노동법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민법을 잘한다는 건 사실 앞에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민법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한 2000페이지를 봐야 돼요. 교과서만 2000페이지를. 그런데 실제 시험이 요구하는 문제의 지문이나 수준 등을 보면 그 정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사실상 시험에 나온 것들을 보면. 그리고 판례의 분량도 마찬가지로 만약 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한다면 한 1000페이지 넘는 걸 또 봐야 돼요, 판례집을. 그런데 우리 시험 지금 현재 기출 문제를 쭉 보다 보면 판례는 아주 그 자주 나오는, 누구나 공부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 4년치에서 5년치에 해당하는 기출 지문을 가지고서 자기가 선정한 그 교재에서 그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리고 법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A와 B와 C, D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충족되면 A, B, C, D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게 대부분의 법이에요. 됩니까? A, B, C, D라는 요건, 이걸 요건이라 불러요. 법률 요건. 요건을 갖추면 A, B, C, D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시험은 어떤 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이 요건과 이 효과들은 전부 다 조문에 있단 말이죠.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조문을 우리 시험은 뭐 다른 시험은 모르겠고 우리 시험은 어쨌든 민법 조문 중에서 요건과 효과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원래 조문 숫자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조문 숫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물건 빼야 되고, 물건 빼잖아요. 그리고 친족 상속을 빼요. 빼고 나면 한 700개 많습니까? 그래도 한 5, 600개 정도 돼.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한 300개 내외의 조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걸러내면 됩니까? 기출 지문, 요즘에는 뭐 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기출 지문집에서 출제된 조문 위주로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요건이 무엇이 있는데 그 중에 효과는 이런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그 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조문을 찾아낼 때는. 되나요? 예를 들면 그러면 민법을 지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뭐 없다고 치고 의무를 이행하잖아요. 의무를 불이행. 그럼 얘를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채무를 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너가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행하라라는 강제가 가능하고, 나 더 이상 이것은 이제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제가 가능해요. 이제 계약을 끝내자, 그렇죠? 해약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손해를 갚아라, 그렇죠? 손해배상. 그러면 여기 있는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은 이행기가 도래되었는데 이 사람이 고의 과실로서 위법하게 인과관계가 있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바로 A, B, C, D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다섯 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그에 대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들은 이행을 강제시키고 해제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 이것들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민법 조문 중에서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작전은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그룹이 있어요. 노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룹 중에서는 A 그룹이 아니라 B 그룹에 해당하겠죠. 뭐냐면 A 그룹은 소위 말하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민법 공부를 최대한 적게 하고 경영학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경영학을 40점을 넘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여기 혹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경영학 공부를 적게 하겠죠. 적게 하고 민법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서 어떻게 면과되도록, 그렇죠? 과락을 면하도록, 그러면서 60점을 넘기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3번은 뭘까요? 민법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법전관 공자도 아니고 경영학 전공자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 경영학 전공자 물어볼까요? 있습니까? 좀 많이 유리하네요.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경영학 개론은 가장 얕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나 경영학 개론이 2차 과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노무나 아니면 경영조직론이나 그쪽을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하실 거면 개론을 좀 열심히 하시고, 그게 아니고 이제 바꾸실 거면, 근데 바꾸지 않겠죠. 예, 그렇게 작전을 짜시고, 그리고 2차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2차 공부를 계속 병행하시다가 시험 한 달 전쯤에는 이제 1차를 그래도 조금은 많이 보셔야 돼요. 만약 법전공자라면 한 일주일만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니까, 그렇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1차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되 그 전까지는 2차를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지선다니까 기출 문제를 한번 보셨습니까? 민법이 생각보다는 지문들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는데,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을 때 제가 드리는 팁은 이제 그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파란색 볼펜.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1번 읽고 틀렸어. 2번은 맞는 것 같아. 3번은 틀린 것 같아. 답은 2번이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2문제 이상은 이렇게 친단 말이지. 이해되나요? 자기가 여기에 몰입돼 있어. 그래서 XOX로 쳤으니까 웃지만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O를 답을 하고 나온다는 거지, 시험장에서. 근데 이 한두 문제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중에 이기를 할 때는, 옮겨 적을 때는 여기 앞에 자기가 체크한 거랑 여기 내가 답을 체크한 거랑 같은지를 본다는 거지. 되었죠? 그래서 같으면 제가 제대로 답을 체크한 거고, 여기는 O인데 여기 X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실수로 지금 답을 체킹했다는 거지. 결국 여기선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수험 스킬적인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 기출 문제를 옆에 계속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되었죠? 네. 네, 이건 이제 약간 스킬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민법이 2차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목차 잡는 법을 사실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쟁송법이 필수니까, 그렇죠? 예. 법적으로 설명할 때 그 답안지를 쓸 때 법을 전공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답안지가 이렇게 눈에 다르게 보여요. 신기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 물어봤어?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만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이건 뭐가 문제가 되고, 이 사안에서 주된 쟁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례는 이렇게 포섭돼야 된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되나요? 그래서 논점을 정리하고 또는 사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서는 뭐 보통은 학판검이 나옵니다. 학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런 판례 입장이 있고 검토를 하고, 또는 사안의 검토를 하고 사안의 해결.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정형화된 목차를 머릿속에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답안지를 보는 순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이러한 목차를 잡을 수 있는지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죠? 그리고 뭐 2차 답안 쓰는 걸 제가 계속 고민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2차 시험장에서는 법전을 줍니다. 특히 이제 행정쟁송법 그리고 노동법에 있어서 법전을 주는데, 최근에는 그 한자에 약하죠, 요즘 세대가. 그래서 따로 얇은 그 추록으로 한글판 법전을 따로 줘요. 그러니까 법전에 있는 한자를 읽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맞나요? 대신에 그 조문이 몇 조에 있다는 걸 알아야만 그 법전을 찾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조문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노동법이나 쟁송법이나 그렇죠? 법이니까. 그리고 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쟁송으로 다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심판법과 소송법이 있는데 시험 오늘 방금 제가 드린 거 가지고 계십니까? 네. 문제를 보시면 올해 출제된 문제도 그렇고 약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문에 양가로 1이 적법성이고 양가로 2가 재결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2번은 약간 단문스럽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였죠? A, B, C, D를 갖추면 A, B, C, D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요건을 물어보고 있죠. 요건. 본안 판단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 요건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문스러운, 단문이라는 것은 서술형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서술형스러운 문제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기속력의 확보수단으로서 직접 처분을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결국 작은 문제로 치면 4가지가 될 것이고 4개가 될 것이고 나누어 보면 50점 하나, 25, 2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쟁송법은 소송법이기 때문에 소송법의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조를. 그리고 그 소송법에서 큰 테마로 출제할 수 있는 것을 여기 그대로 정형화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뭐냐면 과연 이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이 사건을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 굳이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각하를 시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바로 거기 양가로 1에 있는 적법성의 문제입니다. 적법성, 소위 말해서 적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거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본안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되나요? 그래서 큰 테마가 적법성의 문제와 본안의 문제 이렇게 큰 테마가 나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명령을 받는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법원에서 하는 거랑 심판, 구제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말해서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행정쟁송이 있잖아요. 민사는 법원과 당사자, 그것을 원고와 피고라 부를 텐데 이런 삼각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형사는 법원과 검사가 있고 이 사람을 피고인이라 불러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행정쟁송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똑같이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있고 여기서는 원고가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원고가 들어오면 상대방은 행정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로 행정청을 상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행정쟁송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과 지금 앞에서 말했던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이건 행정 소송이고 이것 말고 심판이라는 걸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심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이 있는데 거기 위에 또 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청과 청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너 잘못했어. 이것을 시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본질 자체가 완전 다른 거야. 행정쟁송과 행정심판은. 되죠?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내겠습니까? 심판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하나. 그렇죠?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과연 내가 해야 되나? 들어오는 문제, 적법성의 문제를 하나 내고 들어왔을 때 이거 위법한지 아닌지와 관련된 문제를 답을 하나 내고 그렇게 해서 크게 정형화 3가지 정도를 출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 올해 문제도 그렇고 작년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정형화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부를 지금 한 상태가 아니니까 문제를 보면 대체 뭘 쓰라는 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머리에 마인드를 잡을 때 이쪽에서 문제가 지금 하나 나왔고 심판에서 그렇죠? 심판 청과 청끼리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원이 지금 당사자가 행정청이 잘못했어요. 라고 다투어 들어오는 거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올 때 과연 들어와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3가지 정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쟁송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전이 주어지니까 법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전을 보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잘 모르는 거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법전을 베꼈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된단 말이죠.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교수님이 그렇게 채점병 하시면서 밑에서 5째 줄 3번 문제는 직접 처분을 설명하는 문제로 관련 조문을 서술하면서 의미를 설명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다. 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적지 않은 응시생들이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방법.
요거랑 앞에서 관련 조문을 서술하는 것은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관련된 조문을 쓰는 것, 그리고 그 조문을 얼마나 잘 풀어 쓰는지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법과 관련해서 팁을 드리자면, 자기가 답안지를 쓸 때 뭐뭐란이라는 문장을 최소한 2개에서 3개 이상을 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법학은 개념적인 거니까 처분이란 이라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지. 되나요? 뭐 여기 오늘 이 기출 문제에서도 보면 적격을 물어본다면, 그렇죠? 청구 적격이란 이렇게 써야 돼. 청구 적격이란, 그렇죠? 뭐 항목별 의견에서, 그렇죠? 그 교수님이 써주신 것 중에 처분성의 문제로서 신고의 법적 성격, 그리고 청구인 적격, 거기 있죠. 적격. 그러면 청구인 적격을 바로 쓰는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청구인 적격이란 특정 행정 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지. 외웠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적합한 자격을 말하는 바, 사안의 경우에는 이자가 그러한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면 문장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출제된 쟁점에 대한 구체화된 쟁점을 쓰기 전에 일반론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란. 그러면 최대한 뭐랄까 점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자기의 든든한 무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란자가 만약 어려워, 그러면 법학은 특히 행정쟁송이나 심판법을 보면 앞쪽에 가면 정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란 무엇을 말하고, 원고란 누구를 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조문을 펼쳐서 100개 쓰는 거지. 쓴 다음에 말한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조문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개념은 추상적일수록 암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민법 공부, 객관식 공부는, 그렇죠? 제일 화두입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본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민법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림 그리는 법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법은 가벌병이 늘 나와요. 가벌병. 그러니까 다른 한자는 몰라도 돼. 근데 가벌병은 알아야 돼. 왜? 시험에 가벌병으로 출제되니까. 그렇죠? 갑이 물건을 팔았대요. 그럼 이 사람 매도인이야. 그렇죠? 을이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매수인이야. 근데 아까 어떤 일을 했죠? 매도인이 인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하는 자가 채무자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인도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채권자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계속 그림을,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다, 또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특히 시험 문제에서 갑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정이 막 튀어나와요. 어떤 사례 만들면 병정이 나올까요? 을이 돈을 빌렸어. 그래서 갑이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 가서 보증인을 데려와. 그러면 보증이 하나 생겼어. 이해되십니까? 보증을 선 사람은 대신 갚아준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빌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되나요? 이 사람에게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보증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되나요?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까지 출제된다니까? 어떻게? 갑, 을, 병, 정 4명이 나오는 거지. 그럼 빨리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지금 어떻게 갚았다, 이렇게 갚았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한다 등등을 머릿속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되었나요? 뭐 겪어보지 못한 또 개념 중에 하나는 채권양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채권양도는 갑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채권자가 양도인이고, 양도인이 채권을 넘기는 거지, 병에게. 이 채권이 끊어져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양도인이 이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수인이 이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겠죠. 풀면 거의 한 90% 이상은 양도인은 갑으로 나와요. 진짜라니까. 양수인은 병으로 나와. 되나요? 채무자는 을로 나와. 물론 이게 어떤 순간에는 갑을이 바뀔 때가 있어. 근데 정형화된 지문을 계속 출제하신다는 거죠. 민법에서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면 시각화되면서 자기 머릿속에 오래 남단 말이지. 되나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주로 그려야 되는 테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테마들을 잘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없으시면 다른 선생님에게. 질문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